나는 멋지고 아름답다. 마음의 눈으로 영화를 찍다. 노동주. 나는 시각장애 1급으로 빛과 어둠 정도만 구별하는 전맹이다. 전봇대와 사람이 있으면 무엇이 사람이고 전봇대인지 모른다. 움직이는 모습을 어렴풋이 감지하면 사람인가 보다 하고 짐작하는 정도다. 내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당신이 고용주라면 시각장애인을 고용하시겠습니까가 텔레비전에 방영되면서 나도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다큐멘터리는 내가 겪은 고용차별을 소재로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도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런데 정작 다큐멘터리보다 내 존재가 더 큰 관심을 받았다. 아직은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영상을 제작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내가 왜 카메라를 들게 되었을까? 나는 중도 장애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밝은 빛을 보지 못한 게 아니라 시신경이 마비되는 병 때문에 시력을 잃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화 감독이 되는 게 내 꿈이었다. 그때는 영화가 좋아서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지만 이제는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영화를 만든다. 영화 감독을 꿈꾼 어린 시절,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께서 비디오 플레이어를 사오셨다. 영화를 좋아하시던 아버지는 이틀에 한 번꼴로 영화 테이프를 빌려오셨다. 아버지와 함께 고전 영화를 감상한 일은 가장 즐거운 어린 시절의 추억이다. 내가 어느 날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아버지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영화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집안에는 그만한 돈이 없으니 먼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는 것이 어떻겠니? 그런 후에 영화를 만들렴. 아버지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졌다. 우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그러려면 공부를 잘해야 할 것 같아 열심히 노력해서 전교 1등을 하기도 했다. 중학교 때는 친구들에게 나중에 내 영화에 투자해 라고 설득하기 시작했다.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집에 먹구름이 몰려왔다. 형이 자살을 기도한 것이다. 착실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던 형의 갑작스런 변화에 우리 가족은 어쩔 줄 몰랐다.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한숨만 가득했다. 형은 강박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형과 한 방을 쓰던 나는 형의 행동에 늘 불안감을 느꼈다. 내 병증이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2년 후였다. 갑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빙글빙글 돌면서 어지럼증이 시작되었다. 광주에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정확한 병명을 알 수가 없었다. 나중에야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성 난치병 판정을 받았다. 다발성 경화증은 시각과 다른 감각, 팔다리 움직임에 관련된 신경 전달에 이상이 생겨서 영구마비까지 갈 수 있는 무서운 병인데 아직 정확한 원인은 모르고 치료법도 없다.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어서 자퇴하고 병원 생활을 시작했다. 그동안 부모님은 늘 내 곁에서 안타까움에 눈물만 흘리셨다. 병원에서 2년을 보내고서야 겨우 일상생활로 돌아왔는데 친구들은 모두 대학생이 되어 있었다.
그런 친구들이 부러워 공부 욕심이 났다. 부모님의 응원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한 끝에 조선대학교에 합격했다. 대학생이 된 나는 2년이라는 공백을 만회하기 위해 남보다 더 열심히 뛰어다녔다. 학과 대표를 하면서 연극 동아리 활동을 했고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스쿠버 다이빙 동아리에도 가입했다. 그러다 대학 2학년 때 갑자기 왼쪽 눈에 이상이 생겼다. 급히 병원에 갔더니 다발성 경화증 재발 진단이 내려졌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알았다. 시각이 마비되어 언젠가는 전혀 볼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시간이 갈수록 왼쪽 눈의 시야는 좁아졌고 시력은 떨어져 갔다. 결국 왼쪽 눈은 완전히 시력을 잃었다. 오른쪽 눈에도 이상이 올 거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자 병원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토익 980점이라도 안마사밖에 길이 없었다. 한쪽 눈이라도 볼 수 있을 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눈의 이상을 주변에 알리지 않은 채 학교에 다니고 사회활동도 열심히 했다. 장애를 갖게 되자 나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이 보였다. 그래서 광주 엠마우스 복지관에서 지적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활동을 시작했다. 그 친구들을 보니 내 장애는 사소하게 느껴졌다. 성당에도 열심히 다녔다. 나의 세례명은 라파엘이다. 시각장애인이 된 사실을 수녀님께 알리자 수녀님은 눈물을 흘리며 라파엘 천사 이야기를 해주셨다. 라파엘은 눈먼 장님의 눈을 뜨게 해준 치유의 천사였다. 내 장애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한편으로는 취업을 빨리 하려고 전공인 환경공학과 관련된 온갖 자격증을 땄다. 그뿐만 아니라 영어, 컴퓨터, 한자 자격증도 취득했다. 취업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할 무렵 어머니가 위암 판정을 받았다. 가족들을 위한 기도만 했을 뿐 정작 당신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으셨던 어머니. 다행히 수술을 하였지만 어머니의 투병 생활로 내 마음은 더욱 급해졌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은 모두 찾아다니며 경험을 쌓았다. 기업체에 원서를 쓸 무렵 나머지 눈에도 이상이 오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아버지가 폐암 판정을 받으셨다. 너무 힘들고 슬퍼 성당에서 매일 눈물을 흘리며 신을 원망했다. 식구들 모두가 아프니 달리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 수녀님은 내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셨다.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했다. 취직이 더욱 절박해졌다. 하루라도 빨리 취업에 성공하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다. 서류 심사는 무난히 통과하는데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다. 불합격의 이유는 간단했다. 시각장애 때문이었다. 내 식구가 모두 아프고 수입원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나라도 빨리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맹인학교였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시각장애인만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안마사였다. 나는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맹학교인 광주 세강학교에 입학했다. 그곳에서 어린 동급생 친구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안마를 배우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안마사가 아닌 다른 꿈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그게 가능할까? 온갖 자격증을 따고 토익 980점의 다양한 사회 활동으로 무장했지만 시각장애인인 내게 취업문은 열리지 않았다. 세광학교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재능도 꿈도 포기하고 결국 안마사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영상에 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각장애인 영화로 인권영화 공모전 대상. 마침 그때 나는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고 있었다. 센터 제작지원 팀장님에게 영상을 제작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내 말을 못 믿어 하신 듯했다. 그도 그럴 것이 시각장애인이 가장 시각적인 매체인 영상 작업을, 그것도 촬영부터 하겠다고 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내 기획 의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더니 영상 교육을 받도록 허락해 주셨다. 교육을 받고 나서 당신이 고용주라면 시각장애인을 고용하시겠습니까? 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비장애인이었으면 2-3컷이면 끝낼 장면을 20에서 30컷 찍어야 했다. 근거리 촬영은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원거리는 상이 잡히지 않아 어려웠다. 그래서 중학교 친구 성룡이에게 도움을 청했다. 시각장애인이 된 뒤 많은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는데 성룡이는 계속 내게 연락을 해준 친구다. 성룡이는 고맙게도 촬영을 돕겠다고 나섰다. 그렇게 해서 국내 최초, 아니 어쩌면 세계 최초일지도 모르는 시각장애인 다큐멘터리 팀이 결성되었다. 기획안은 이미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라디오 DJ가 꾸민 한나와 클라리넷 연주가가 꾸민 재윤이를 주인공으로 하여 이들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그렸다. 그리고 사회의 장벽과 시각장애인들의 장래 희망을 대비시켜서 표현했다. 기대 이상으로 사람들의 반응은 좋았다. 이어 내 다큐멘터리가 KBS TV에도 방영이 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반가운 일이긴 했지만 시각장애인의 취업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시각장애인이 영상을 만들었다는 데 대한 호기심이 더 큰 것 같아 조금 섭섭하기도 했다. 나만 해도 여러 군데 취업문을 두드렸지만 받아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 맹학교 과정을 모두 마친 나는 2009년 12월 초부터 안마사로 일하게 되었다. 그나마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왜 다른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까? 한편으로 시나리오도 쓰고 있었다. 다큐멘터리가 아닌 극영화를 준비하는 것이다. 긴 내용이라 언제 끝맺을지 모르겠지만 안마사로 일하면서도 계속 시나리오를 쓰려고 한다. 아버지는 폐암으로 2009년 여름에 결국 돌아가셨다. 앞이 보이지 않아 간병도 제대로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드리고 떠나시게 했다. 죄스러움과 서러움으로 가득한 내 마음에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실 때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아버지 말씀을 되새기며 나는 계속 시나리오를 쓰고 도전하고 가족을 위해 일도 열심히 할 것이다. 인생은 무성한 숲속 비탈진 산길을 오르는 것과 같다. 숲을 헤쳐나가다 보면 바위길도 가시덤불길도 때로는 꽃길도 만난다. 지금 내가 걷는 길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아라. 노동주. 1983년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났다. 다발성 경화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2년간 병원 생활을 했다. 검정고시를 거쳐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에 입학했다. 대학 때 다발성 경화증이 재발해 시력을 잃고 졸업 후 맹학교인 광주 세광학교에 입학했다. 다큐멘터리 당신이 고용주라면 시각장애인을 고용하시겠습니까? 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와 광주시청 미디어센터 등이 주최한 2008년
인권 영상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2009년에는 처음 만든 극영화 한나의 하루로 2009년 인권 영상 공모전 대상을 받았다.